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자, 그렇다면 가장 기업들이 원하는 특구로서 기대하는 바는 사실 세금 인하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선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도 지출해야 되고 우리가 살림살이를 더 해야지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기업을 하는 당사자가 되면요, 세금을 조금이라도 안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상적인 경로로, 합법적인 게 아니라요,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전 그렇게 하고 싶어요가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이죠. 이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다 마찬가지겠죠. 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보시면요, 원래 법인세 20%로 세제 여건 항목 최하위, 그래서 법인세 감면 원래 이렇게 됐었었는데 법인세를 가장 적게 내게끔 해줬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에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지금은 그게 없어진 상태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보면 우리가 이런 특구라는 것은 두바이, 싱가포르는 도시이자 국가이자, 그 도시이자 국가인 게 전체가 특구예요. 홍콩도 거의 예전에는 하나의 나라 역할을 했었죠. 그 정도 규모가 전체가 특구이자 도시이자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조성된 이 경제 특구, 대표적으로 이 특구들 중에서 우린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도시가 아니라 산업단지를 특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송도도 인천시가 아니라 인천에 있는 송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조성한 이 특구는 이 확장성, 파괴력,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 매력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 특구래 해서 가서 뭔가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보면 그때마다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뭔가 행정처리, 관처리를 하거나 근처에서 생활을 하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너무 낮거나 아예 영어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공공 서비스들이 점점 낙후된다는 거죠. 두바이 같은 경우는 거의 보편적인 공용어가 영어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도 아예 영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구가 점차적으로 발달하고 원활화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내가 원래 편하게 쓰는 말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성이 안 되면 사실 쉽지 않은 것들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참 걱정되는 게,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시드머니, 그 시드머니가 우리 정부의 자금줄 말고, 사실 그 정부의 자금줄도 우리 세금이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낸 돈 말고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법인세율하고 다른 국가의 법인세율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8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율입니다. 그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국가마다 법인세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24.2%고요. 싱가포르, 도시 전체가 특구인 곳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17%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영세한 회사가 싱가포르에 와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수익이 났던 그 첫 해의 만불부터 그때부터 75%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29만 달러를 버는, 그때까지 싱가포르 달러예요. 이 앞에 S는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거기까지는 또 50%를 이 17%라는 법인세에서 50%를 감면해 주니까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8.5%죠. 세금 8.5% 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24% 낼 때. 즉 그러니까 얼마다 3분의 1 세금 내는 거고요. 면제를 75% 했을 때는 그거보다 차이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뭔가 자리매김하기 전까지는 세금도 다 거의 안 내게 해줄 테니까 편하게 비즈니스하고, 그 다음 자리매김해서 사업을 좀 견실하게 할 때는 그동안 좀 이렇게 혜택받은 게 있으니 그때부터 세금 내라는 게 싱가포르의 어떤 분위기죠. 싱가포르가 대만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름 요즘 경쟁관계 아닌 경쟁관계를 자꾸 모색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최근 홍콩에 있는 많은 그 금융
회사들이 홍콩이 자꾸 중국으로 편입되거나 중국의 규제가 더 강화돼서 홍콩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 홍콩에 있는 많은 다국적 금융회사들을 싱가포르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대만도 유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도 싱가포르 못지않게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 25%였던 법인세율,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죠. 그 법인세율을 17%로 대폭 낮춰놨습니다. 적어도 우리도 싱가포르 수준의 세금만 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비즈니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추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인도의 법인세율 30%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법인세율 25%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법인세율도 30%예요. 뭔가 느껴지시는 거 없나요? 이렇게 법인세가 높은 나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부 소비 시장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인구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실질적으로는 제일 많은 나라, 인도. 이 나라에 가서 휴대폰 몇 개만 팔아도 1억 개가 넘어요. 2억 개가 넘고요. 이런 시장 누구나도 다 가고 싶은 거잖아요. 바로 이런 커다란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굳이 법인세를 깎아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인세를 톡톡히 내도 우리나라에 장사하러 오고 싶은 기업들이 즐비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인도는 절대 법인세를 깎아주지 않아요. 지금까지 30% 가까운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그 경쟁국가라고 하는 대만, 싱가포르 이런 작은 시장 규모를 가진 나라에 거의 30% 이상 비싼 법인세율을 물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과 일본의 인구가 대국인 국가입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점점 고령화가 돼서 쇠락하고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세금을 높여도 많은 기업들이 오기 때문에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두바이, 법인세는 없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을 모았고 그 다음에 가스나 석유 기업들에게는 법인세율이 대신 55%예요. 이건 왜 그러냐? 우리 두바이에 있는 석유가 없으면 얘네는 장사 못하는 애들이잖아. 이거죠. 따라서 두바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석유가 탐이 나서 가스가 탐이 나서 온 기업들은 이거는 다른 데 가서는 우리 같은 석유, 우리 같은 가스 얻을 수가 없으니 얘는 반드시 여기 와야 되는 애들이니까 그런 친구들에게는 법인세율을 무려 55%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아주 법인세를 매기는 방식이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외국계 은행 같은 경우는 20% 부과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 여기서 이렇게 법인세가 없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와 있고 그리고 가스, 석유 회사들 굉장히 돈 많은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니까 이 기업들에게 뭐래도 계좌 트고 싶은 많은 외국계 은행들은 저절로 딸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외국계 은행들은 니네는 얘네들 덕분에 저절로 딸려와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니 얘네들에겐 과세 때려야겠네. 그래도 얘는 올 수밖에 없잖아 해서 20% 법인세 부과한 겁니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아주 치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국가들도 높은 법인세를 보유했던 국가들도 지금 코로나19 이후 더더욱 뭘 해야 되느냐? 외국 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재정 지출이 더 나가서 국가 적자, 국가 부채 늘어난다 이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조가 어떠냐? 자, 일본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국가의 어떤 국력이 자꾸 쇠락했죠.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높은 법인세율을 계속 지속적으로 인하를 해 나갈 예정이고 지금도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서 이제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아무리 봐도 포스트 차이나로 이제 이 코로나19를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인도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만 인도는 외국 기업에겐 법인세 40% 매겨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돈 벌려면 세금 내. 이렇게 된 것이죠. 오히려 이런 국가는 올리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국도 어떻게 보면 유럽의 일본이라고 할 수 있죠. 유럽에서 제일 강성한 국가였는데 점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옛날 같은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국도 어떻게 합니까? 일본과 똑같아요. 법인세율 20%였는데 다시 19%로 낮추고 올해 원래 17%로 인하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그런 거고요. 영국보다 더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 그래서 이런 나라에 어떻게든 기업이 하나라도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아일랜드는 당연히 영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을 그냥 독일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독일은 연방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나라들보다도 그 지자체의 권한이 굉장히 큰데요. 그 지자체별로 그래서 지방교육세라는 게 7에서 21%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독일은 법인세를 하나로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에서 36%로 굉장히 큰 편차가 있어요. 따라서 독일에서 비즈니스 할 때는 내 동네의 법인세율이 얼마인지 그거를 보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세금 얘기 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도 뭔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복지 지출, 차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여러 지출, 그 다음에 미래 성장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새로운 어떤 교두보를 만들 미래 투자,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자금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더 걷으자고 하니 외국 기업들은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나마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낮은 세제 혜택을 위해서 외국으로 나갈 것 같고,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럼 세금을 무턱대고 낮춰주면 지금 당장 지출해야 되는 것은 뭘로 하며, 세금을 낮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왕성하게 해서 그 낮아진 세금을 벌충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요인이 안 생긴다면 더더욱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가 이런 공통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무턱대고 낮출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자, 그런데 세금을 낮췄을 때 외국 기업들이 좀 더 우리나라의 매력을 느껴서 오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세금을 낮추면 그런 외국 기업들이 결국 오지 않겠느냐. 인도나 중국처럼 큰 소비 시장이 없더라도. 그래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주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A라는 경제 특구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주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20대, 30대 청년층이고, 이 청년층에게는 세제 혜택과 현금 혜택 중에서 어느 걸 더 좋아하냐 했을 때 초기에 세제 혜택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B 분야에서는 입주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40대 이상이고, 이 사람들의 처음 유임 동기는 세제보다도 현금 지원을 훨씬 더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경제 특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우수한 사람만 오면 된다. 그런데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 우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시설 투자가 그 동네에 돼 있어야지만 우리 기업이 거기 갈 수 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특구인데 이렇게 요구사항이 달라지느냐? 그 이유는 여기 살짝 써 있죠. 바로 그 지역의 주력 산업군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겁니다. 많은 국가에서요, 어떤 경제 특구를 만들 때 그냥 특구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특구 안에는 어떤 산업군을 주로 저희가 모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어떤 산업군에 대한 어떤 지정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유통 분야하고 금융 분야고요. 홍콩 같은 경우도 역시 유통 분야하고 금융 분야고, 인도 같은 경우는 IT하고 제조고요. 우리나라 송도 같은 경우는 바이오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바로 송도에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그 특구를 어떤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열어주자라고 해서 지정을 하게 됐는데, 그 산업을 뭘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전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외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먼저 IT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저도 직접 경험한 건데요. 외국에 있는 여러 IT 회사를 유치해봐라 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그 여러 IT 회사의 엔지니어들을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썰을 풀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약을 친 거죠.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IT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건데 여기에 오면 외국인 중학교, 외국인 대학교, 외국인 고등학교도 우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아이들 키우면서 아주 그냥 알콩달콩 잘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딱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육도 좋아하고 그리고 장기간 살 수 있는 쾌적한 호수공원이나 이런 거 좋아해서 그런 얘기도 다 했었습니다. 조만간 공원도 언제 들었을 거고 바로 뒤에는 자동차 무슨 트랙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랠리도 한번 할 수가 있고 이런 얘기를 다 했더니 이 IT맨들이 갑자기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네,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너 닥터박은 왜 날 저주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웃으면서 뭘 저주하냐?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라고 했더니 그분들의 말이, 우리 IT는 네가 말하는 것처럼 하면 실패자라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
원래 IT라는 업종은요, 자기가 어떤 앱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어떤 게임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1년 또는 2년 또는 길면은 3년 동안 인발부돼서 그 3년 동안 자기가 투여한 걸 바탕으로 그 앱이 출시됐다, 그 게임이 출시됐다, 그 소프트웨어가 출시됐다 하면 짧은 순간 안에 그게 붐업이 돼가지고요. 그 3년 동안, 2년 동안 투자했던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막대한 수익을 그 기간, 그 뒤에 벌어들이는 게 IT의 특성이라는 거죠. 실제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잘 나가는 여러 게임 회사들이라든가 게임 타이틀이라든가 아니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붐업됐던 시기를 보면 개발이 완료되고 아주 단기간에 치고 올라갔다는 걸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게 IT 특성인데 네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니? 나는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애가 이런 깐난쟁이인데 이 애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나보러 여기서 계속 일을 하라고? 나보러 계속 실패하라는 얘기 아니냐? 나보러 여기 우리 애를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보내라고? 왜 넌 나한테 저주를 퍼붓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경제 특구를 우리가 IT 단지를 육성하려고 하면요, 그 친구들에겐 여기에 어떤 중학교가 있고 어떤 대학교가 있고 어떤 고등학교가 있어서 애들 키우기 쉽다. 그게 전혀 인센티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줘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단기간 여기서 엄청난 캐시플로우를 땡길 텐데, 왜냐하면 게임이 붐업되면 이걸 한 방에 대박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돈,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그 게임 개발할 때 현금 지원은 필요 없어요. 왜? 나 혼자 그냥 개발하고 주변에 엔지니어들끼리 개발하는 거지 무슨 시설 투자를 하고 실험 장비가 있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커피숍에서 계속 개발하고 우리들끼리 소호 만들어서 거기서 개발해서 그래서 대박 칠 건데 현금 지원은 필요 없어. 오히려 대박 난 다음에 세금이나 많이 뜯어가지 마. 이런 논조인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전경과 문화와 컬처도 20, 30대 젊은 IT맨들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송도와 같은 바이오 단지는 전혀 원하는 게 달라요. 왜? 외국인 기업들이 우리가 투자 유치할 때는. 그러니까 세금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정주 여건을 만들어 줄 때도 아주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는 어떠냐? 자, 바이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요즘 주목하시잖아요. 센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어떤 한미제약, 한미약품 이런 데서 뭔가 신약을 개발한다. 어떻습니까? 신약은요, 바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약을 개발하고 나서 1상, 2상, 3상 이런 여러 단계의 임상실험을 거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신약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는데 통상적인 평균 기간이 15년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내가 바이오 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내가 신약을 개발한다고 했었을 땐 그 성과가 나는 최단 기간이 15년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이제 막 박사학위 받아서 이 우리 꼬마 두 살 먹은 얘를 데리고 이제 나는 15년 동안 무슨 관절염 약 개발하는 연구 시작할 거야. 아니면 탈모 개발하는 약 연구 시작할 거야. 그 과실은 15년 뒤에 나오면 그때 난 대박을 치겠지. 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뭘 얘기해 줘야겠습니까? 그 2살짜리가 유치원 다닐 곳은 여기 다 있고요. 초등학교 다닐 곳도 외국인 학교 여기 있고요. 중학교 다닐 때도 여기 외국인 학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야 아, 여기가 살기 좋은 동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바이오는 15년 이상 거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건 전혀 다른 요구예요. 그 다음에 15년을 버텨야 됩니다. 15년을. 그리고 15년 뒤에 내가 벌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5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년을 버티는 과정에서 나는 중간에 돈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럼 현금 지원 필요하죠. 또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을 자꾸 실험하고 해야 되니까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약품 같은 경우는 그냥 물을 아무렇게나 버리면 안 되고 약품물을 버리는 배관은 따로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인프라 투자 또 해야 되고요. 그다음 환기풍도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 약이라는 건 워낙 우리 인체에 큰 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공사를 나보러 다 해가지고 여기 와서 실험하라고요? 저 그런 돈 없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오히려 세제 혜택 15년 후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세제 혜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 지원을 어떻게 해줄 테니까 오세요라고 해야지만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바이오 관련된 특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엔 결국 오는 사람들은 바이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IT도 그렇다고 아무나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바이오는 특히 그 분야를 오래 공부한 석박사들, 석학들이 하는 겁니다. 신약 개발은요. 학부 졸업해가지고 머리 좋고 아이디어 많아가지고 앱 개발하는 그런 IT 쪽이 아니라 이건 그 분야에 약간 마스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던 사람들이다 보니 40대 이상인 사람들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따라서 도시의 컬처와 분위기도 여기 40대 중심으로 여기 만들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아주 프레시하고 액티비티가 높은 20, 30대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도요, 이제 코로나19 이후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어떻게든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의 세금이 덜 경기 부양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인데, 그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할 때 막연하게 무슨 산업단지 조성했다, 여기 평균 단가가 얼마 싸더라, 외국인들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정말 진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 외국에서는요, 명함을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안 됩니다. 실례지만 이 회사는 어떤 회사신지요? 라고 하면 이제 걔 얘기가 복잡해져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IT 회사예요. BT,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입니다. 저희는 NT, 나노테크놀로지 회사입니다. 옛날에는 명함 주거니 받고 하면서 미안한데 니네 회사는 처음 듣겠는데 분야가 어때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미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어떤 회사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돼야 돼요. 머리 긁적긁적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데이터 회사이기도 하고 관광 회사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머리 긁적긁적 하면서 우리 회사는 인공지능 개발 회사이기도 하면서 영어 교육 회사이기도 한데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이런 회사들,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모호한 회사들이 정말 대박을 쳤느냐? 대박을 쳤죠. 어떤 스타트업이나 어떤 특수 분야에서 성공한 회사들을 얘기하면 아마 잘 당연히 모르실 테니까요. 그럼 좀 보편적인 회사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지만 에어비앤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에어비앤비는 호텔 회사입니까? 아니면 IT 회사입니까? 전통적인 호텔 회사처럼 직접 무슨 건물을 짓고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 업은 호텔업이거든요. 그런데 에어비앤비 본사 가보면 무슨 호텔리어들 잔뜩 있고, 위생법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호텔리어들이 이런 관리하고 그런 거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서버만 잔뜩 있고요. IT맨들만 있어요. 네. 그러면 에어비앤비는 IT 회사인가요? 호텔 회사인가요? 바로 이렇게 경계가 모호한 곳에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우버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버는 택시 회사인가요? IT 회사인가요? 우버가 하는 건 분명 택시업입니다. 그죠? 승객을 태우고 이동시켜 주니까요. 그런데 우버 본사에 가면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잔뜩 대기실에 앉아 있고, 저 뒤에 기사 식당에서 식사하고 바로 나가고 그렇나? 아니잖아요. IT맨들 짝 있고요. 서버 잔뜩 있고 계속 프로그램 짜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버는 IT 회사 아닌가요? 바로 이런 회사들이 대박을 치는 거죠. 우버 같은 경우는 설립한 지 10년도 안 된 회사가 미국의 3대 자동차 메이커인 포드, 크라이슬러, GM 이 세 개 회사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우버의 시총이 높아졌어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공유경제가 많이 거꾸러지면서 다시 좀 내려오긴 했지만요.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립한 지 10년도 안 된 회사가 설립한 지 100년이 넘는 힐튼, 하얏트, 메리어트 이 세 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객실 수보다 더 많은 객실을 에어비앤비가 확보했죠. 에어비앤비는 방 빌려주겠다는 그 사람들이 다 객실이니까요. 바로 이렇게 단기간에 완벽하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카테고리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다시 그 그래프를 보시면요. 분명 어떤 산업단지를 만들 때 컨셉은 있어야 돼요. IT인지 바이오인지. 그렇다고 해서 이 IT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전통적인 IT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이 바이오가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게 제약회사 아니겠어? 아니면 병원 아니겠어? 그런 식의 바이오라고만 생각하면 또 절대 깨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앱으로 바이오하는 IT자 바이오인 회사들도 많고요.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바이오하겠다는 새로운, 역시 그것도 IT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데도 많고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카테고리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된 어떤 스테레오타입은 분명 있긴 있겠지만, 그렇다고 거기에만 바인딩을 맞춰가지고 다른 분야의 이종에 있는 어떤 플레이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해외 25개국 주요국의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경제 자유구역으로 아니면 경제 특구로 우리가 외국인 자본을 유치해서 뭔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더욱더 선순환을 그리려면 이렇게 세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 산업에 맞는 어떤 정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해외에는 도대체 어떤 형태로 세제 혜택과 정주 여건을 만들어줬었는지
하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